별별극장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곳은 경상도 관찰사를 거쳐 대사원까지 지낸 후 현재는 관직에서 내려와 이따금씩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 강현 대감의 집입니다. 그런 대단한 집안의 마당에 비복들의 곡소리가 빗소리에 눌려 퍼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리는 중이었죠. 아이고 도련님, 이게 무슨 일이래요? 장원급제하셔서 잔치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어찌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신단 말입니까? 싸늘한 주검이 되어 누워있는 사람은 이 집 장남 강태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역병으로 어머니를 잃고 새로 들어온 계모 밑에서도 남부러울 일 없이 잘 자랐으나 조정에 나간 지 2해 만에 이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이었죠. 이 어처구니 없는 슬픔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3일 동안 연이어 비가 내렸습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았을 때 장남의 상여가 자기 살던 집을 떠나 십리 너머에 있는 강씨 문중의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세상 인생을 다 살고 보니 원도 많고 한도 많다. 꽃이라도 나파가 되면 옳은 나비도 아니오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밖에 누구 있느냐? 예, 대감마님, 소인 길동이옵니다. 그래, 너 가서 태백이를 속히 불러들이거라. 예, 마님, 속히 뛰어가겠습니다요. 대감마님이 불러들이라는 이는 형님과 같은 해에 나란히 과거에 합격한 후 관직에 나갔다가 형님이 죽은 직후 관직을 버리고 집에 눌러앉은 이 집 둘째 아들 강태백이었습니다. 형님처럼 장원은 못했지만 형님과는 다른 쪽으로 뛰어난 면이 있었죠. 첫째 태수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과 같은 유교 경전에 뛰어났다면 둘째 태백은 유교 경전보다는 문학과 철학에 더 관심이 있었고 또 문학과 철학보다 더 조예가 깊은 쪽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사건들의 전말을 꿰뚫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집안 비복들끼리의 지저분한 치정사건이라든지 또 이 고을 양반댁에 애첩이 바뀌는 일이라든지 또는 젓갈장수가 과부의 집에서 과부를 농락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에는 길동이를 시키든 자기가 직접 나서든 간에 그 내막을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았죠. 잠시 후 둘째 아들 태백이 강대감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소자 들었사옵니다. 그래, 너 요즘도 기방이나 다니고 논팽이질을 하고 다닌다지? 기방에 간 것은 맞사오나 그것은 건넌마을 박도령이 소자에게 향주라는 기생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의뢰하여 조사차 간 것뿐이옵니다. 시끄럽다. 유학을 공부한 놈이 기생 뒷공문이나 쫓아다닌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3년이면 됐다. 이제 다시 관직에 나가거라. 송구하옵니다. 소자 더 이상 관직에는 뜻이 없사옵니다. 당쟁이 심화되고 간신들이 판을 치는 판국입니다. 하여 간신들의 횡포를 소상히 아래는 상소를 올린 젊은 관리들이 셋이나 죽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아버님의 장남이자 소자의 하나밖에 없는 형님이고요.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바가 없으니 소자를 관직에 보내심은 소자도 죽으라는 것과 진배 없사옵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놈. 1년의 기한을 줄 테니 내일 당장 길을 떠나 경상관찰사로 있는 네 숙부한테 가거라. 가서 당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충을 다할 수 있는 법을 여쭙고 답을 찾아오너라. 새어머니와 동생들한테는 내가 잘 말할 터이니
내일 해가 뜨면 바로 떠나거라. 그리고 집안 종들이 할 일이 많아 봄부터 가을까지 분주하니 허약해서 힘도 못 쓰는 길동이를 데려가거라. 그래도 심심치는 않을 게다. 강대감은 약간의 돈을 주며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도련님, 소인은 오랜만에 나들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몇 년 전에 고개를 3번 넘고 약을 구하러 가는 무리에 낀 적은 있어도 이렇게 먼 길을 나선 건 처음입니다. 근데 많고 많은 종들 중에 왜 소인이 뽑혔을까요? 도련님이 대감마님께 소인과 함께 가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안 이떼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뭐 그렇다고 치자꾸나. 두 사람은 양반집 자제와 그 집 종이 신분이지만 어릴 적부터 서당을 빼먹고 도망다니는 도련님을 전담하여 잡으러 다닌 관계여서 그런지 격을 크게 따지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강태백과 길동이가 이런 시답잖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 쏴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근래에 좀채 비가 오지 않아 농사 짓는 땅이 마르고 갈라질 판이었는데 뒤늦은 비가 시원하게 대지를 적셨습니다. 도련님, 다행히 저쪽에 주막이 보입니다. 어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다행이구나. 옷은 이미 다 젖었다만 곡불에 걸리기 전에 서두르자. 강태백과 길동이 뛰어들어와 보니 주막에는 이미 여러 명의 객들이 비를 피해 모여 있었습니다. 지게에 짐을 진 장사꾼, 약초꾼으로 보이는 사내, 그리고 상복을 입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세 무리가 있었죠. 나으리, 비를 피하시려거든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장사꾼이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로 두 사람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고맙소. 그때 마침 주막집 주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나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손님네들. 과거 시험 보러 가시는 양반님들이 오셔서 지금은 방이 꽉 차 있소만 과거 날짜가 급하여 짚을 엮고 뒤집어 쓰고라도 다음 주말까지 이동하시겠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소. 헌데 몹시 시장하니 방에 들어갈 때는 음식도 준비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주인 사내는 음식을 조리하는 부엌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강태백이 그쪽을 힐끗 보니 어떤 여자가 살짝 보였다 사라졌는데 그 미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여 강태백은 저 정도 얼굴이면 남정네들이 추근될 것이 자명하니 부엌에서 음식만 만들게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죠. 강태백이 도포자락에 묻은 빗물을 털며 객들을 보니 옷이 젖은 때문인지 다들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어차피 과거 보는 양반들이 떠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터라 강태백은 시간도 때울 겸 먼저 말을 걸었죠. 나와 여기 있는 길동이는 숙부님 댁으로 가는 길이오만 다들 이 마을 사람이요? 아니면 잠깐 거쳐가는 길이요? 객들은 양반과 한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양반이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할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이 주막에 소금을 대주고 있는 장사꾼입니다요. 소금을 넘기고 가려는데 그만 비를 만나버렸지 뭡니까. 소금이 젖으면 안 되니 당장 떠날 수는 없고 오늘은 여기서 비를 피하고 내일 다음 고을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 소금 장수가 소금이 젖으면 큰일이지. 이번에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있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은 일행인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 길이요? 네, 저희는 고개 너머에 있는 조부님의 장례를 치르러 가는 길입니다. 소인이 셋째 아들이고 집신 장사를 하느라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봐야 하지만 비를 만나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지요. 참 안 됐구려. 마음이 급하겠소. 강태백이 이번에는 마지막 사람에게 물으려는데 묻기도 전에 사내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약초꾼입니다. 급히 구해야 할 약초가 있어서 윗마을 깊은 산속으로 가는 길에 비를 만나 주막으로 들어왔습죠. 그리 되었군.
해가 질 때까지 비가 그치지 않으면 다들 움직이지 못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소. 밖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과거 보러 가는 양반들은 급한 김에 간이로 엮은 지푸라기라도 걸치고 하나둘씩 주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비는 끝내 그치지 않아 낮에 모인 객들은 주막 주인의 안내를 받고 각각 빈방으로 들어가서 줄인 배를 펴고 밥을 먹었죠. 도련님, 집 나오면 고생이라더니 첫날부터 아주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소인도 이런데 도련님은 또 얼마나 허기가 지십니까? 괜찮다. 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님을 따라 1년에 한 번은 숙부님 댁을 다녀왔는지라 크게 불편하지는 않구나. 먼 길을 처음 나서는 길에 비를 만나고 굶주렸으니 길동이 네가 놀랐겠구나. 아니, 제가 명색이 종놈인데 귀하신 도련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소인이 뭐가 됩니까요? 소인이 곱상하게 생겼어도 강대감님 댁 집안 종놈으로 나고 자란 순수 혈통입니다요. 잘 알았으니 어서 먹거라. 도련님도 꼭꼭 씹어 드십시오. 두 사람은 빗소리를 들으며 잔뜩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강태백은 형님이 죽은 후로 입맛이 도통 없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배가 부르도록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초저녁에 둘은 이부자리에 들었는데 하루 종일 걸었던 터라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것도 못 느끼고 쿨쿨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문 밖에는 아직도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주막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정도 비명이면 필시 살인사건이다. 서둘러 나가보자. 둘은 번개같이 일어나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비명이 들린 쪽으로 뛰어가니 그곳은 바로 주막 주인의 방이었죠. 문을 열어보니 주막 주인과 여자의 목에는 나란히 칼이 꽂혀 있었고 하얀 이불이 빨갛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여? 누가 찌른 것이오? 내가 범인을 꼭 잡을 테니 어서 말을 해주시오. 하지만 여자는 이미 숨이 넘어갔고 주막 주인은 태백의 말을 알아들은 듯 대답하려 했으나 목에 칼이 박혀 소리가 나지 않자 손을 들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보니 강태백이 묵고 있는 별채가 보였죠. 여기 묵고 있는 객들 중에 범인이 있다는 말이로군. 하고 남자 쪽으로 돌아보니 그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여 대답한 후 곧 눈을 감았습니다. 한밤중에 하늘을 가를 듯한 비명이 들렸으니 객들도 모두 놀라 밖으로 나왔죠. 밤이었지만 칼에 찔려 쏟아진 피로 낭자한 모습이 문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날이 무슨 일입니까? 끔찍한 비명을 들었는데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소. 하지만 숨이 끊어지기 전 내게 단서를 줬는데 그것은 오늘 이 주막에서 묵은 객들 중에 범인이 있다는 것이오. 라고 설명한 강태백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길동이는 듣거라. 조사를 할 동안 아무도 여길 빠져나가지 못하게 모두 한 방에 모으고 밖에서 문을 잠그거라. 예, 도련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낮부터 마을이 떠내려갈 듯이 쏟아지던 빗줄기는 사건이 가장 비극으로 치달은 후에서야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강태백과 길동이 묵고 있던 방에 모든 객들이 모여앉게 되었습니다. 강태백은 주막의 모든 방들을 들여다본 후 사안이 중대한 만큼 주막집 옆집도 들러 몇 가지를 물어보았죠. 그러느라 한참 뒤에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밝은 불빛에서 보니 네 사람 모두의 옷에 피가 조금씩 묻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상복을 입은 남자가 말했죠. 나으리, 밤중에 주막 주인과 약초꾼이 싸우는 소리를 소인이 분명히 들었습니다요. 가만히 있자 그리고 보니 저 사람 옷에 피가 묻어있네요. 이것은 필시
저자가 범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고 약초꾼을 의심했죠. 아닙니다. 소인이 주막 주인과 싸운 것은 사실이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좋소. 들어볼 터이니 어서 말해보시오. 소인은 지금 죽어가는 어린 아들의 기침병을 고치려고 질경과 천문동이라는 약초를 캐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막 주인이 말려놓은 것 중에 질경과 천문동이 있으니 급하면 가져가라고 하여 부엌으로 갔더니 아들이 다 죽어가면 어지간히 급할 테니 30냥을 내고 가져가시오. 아니 약방에서 사는 것보다 몇 곡절이나 더 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더니 지금 기침병이 돌림병으로 돌고 있어 질경과 천문동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걸 모르시오? 돈이 없다면 아들이 죽는 걸 지켜보는 수밖에 더 있겠소. 나 같으면 마누라를 팔아서라도 아들을 살릴 텐데 비정한 아비를 둔 어린 것이 참 불쌍도 하군. 하고 이죽거리는 것입니다. 하여 제가 참지 못하고 그만 얼굴을 좀 쳐올렸습니다요. 그때 코피가 쏟아졌고 제 팔에도 그 피가 묻기는 했지만 그게 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 하여 그 정도 일로 사람들을 칼로 찌를 바보는 아니올시다. 소인이 죽인 건 아니지만 저런 야비한 놈이 죽은 건 아주 잘된 일입니다. 사내는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화가 잔뜩 나 보였으나 아픈 아들 생각이 났는지 곧 표정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댁들은 내외간에 왜 둘 다 피를 묻히고 있는 거요? 약초꾼의 말에 상복을 입은 부부는 서로의 옷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이제야 생각이 난다는 듯 남편이 말했죠. 소인이 밤중에 방을 나와 다투는 소리를 들은 건 제 처가 배가 아프다며 변소를 가자고 해서였습니다. 근데 배가 아팠던 게 변 때문이 아니라 달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할 수 없이 옷을 조금 찢어서 저에게 건네주다가 피가 묻었나 봅니다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동안 부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잠시 후 부인이 말했죠. 나으리, 셋내는 지금 몸이 으스러질 지경이니 방으로 그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몹시 아파 보이니 어쩔 수 없군. 대신 절대 방에서 나오지 마시오. 여자는 곧 방을 나갔습니다. 강태백은 다시 소금장수에게 물었죠. 옷에 피가 묻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예, 알고 있습니다요. 짧게 대답을 마친 소금장수의 얼굴은 몹시 초조해 보였습니다. 낮에 보았을 때는 없던 피가 왜 묻어 있는 것이오? 그것은 사실 소인도 밤에 주막 주인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금값을 외상으로 달아놓은 지가 거진 반년이 다 되어가서 더 이상 소금을 들여올 돈이 없으니 이번에는 꼭 달라고 말했더니 그놈이 되려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먹고 죽을 것도 없으니 다음에 받아가게. 하지만 날이도 낮에 보지 않으셨습니까? 과거 보시는 양반님들이 우르르 주막에 묻고 가셨으니 소금값을 지불할 만큼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요. 화가 치미는 것을 겨우 참고 있는데 이놈이 하는 말이 그리고 이렇게 자꾸 닥달하면 앞으로는 거래를 아예 끊을 수도 있으니 장차도 소금을 팔고 싶다면 내가 줄 형편이 될 때까지 잠자코 소금이나 대게나 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놈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는데 그때 그놈 코에서 코피가 흘러 소인한테 묻은 모양입니다. 소인은 그놈을 한 대 치지도 못했으니 아마 그 피는 약초 사내한테 맞았던 게 뒤늦게 터진 것 같습니다요. 주막 주인이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밀린 소금값도 다시는 못 받게 생겼습니다. 세 남자의 말을 다 들은 강태백은 생각에 잠기더니 한참 만에 입을 뗐죠. 자, 이번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소. 강태백의 말에 세 사람 모두 눈이 동그랗게 변했습니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고 세 사람 다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죠. 범인은 바로 약초꾼이요. 아니 뭐라고요? 소인이 왜 범인입니까? 약초꾼이 반발했지만 강태백은 약초꾼에게 대답하지 않고 되려 상복사내와 소금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저 방에 죽어 있는 이가 여자라고 생각하오? 아니면 남자라고 생각하오? 아니, 이제 와서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죽은 이는 주막 주인이니 당연히 남자지요. 아니면 여자가 남장을 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놈을 1년 가까이 봐왔는데 성미나 상판이나 다 우락부락해서 새 장가도 못 가는 호랍이니 남자가 맞지요. 양반나리도 참 이상한 말을 다 하십니다요. 이번엔 약초꾼이 대답해 보시오. 죽은 이가 남자요? 아니면 여자요? 남자입니다. 주인 사내가 죽었으니 남자가 맞지요. 그런데 왜 아까는 죽은 이를 떠올리며 사람들이라고 말했어? 그때 코피가 쏟아졌고 제 팔에도 그 피가 묻기는 했지만 그게 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 하여 그 정도 일로 사람들을 칼로 찌를 바보는 아니올시다. 그건 밤에 잘 때는 내외가 같이 자고 있을 테니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의식 중에 답을 한 것 같습니다요. 그리고 비명소리를 듣고 나왔을 때 시체 둘이 보였으니 하나가 남자면 하나는 여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줬어. 그럼 왜 칼에 찔렸다고 말한 것이오? 거야 뭐 목에 칼이 박혀 피가 흥건한 걸 밖에서 봤으니까요. 칼이 목에 박혀 있었어? 다른 이들은 밖에서 무엇을 보았어? 하얀 천에 빨간 피가 번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그냥 피만 보았습니다. 주막에 온 후로 사람이라곤 주인 사내밖에 본 일이 없으니 죽은 이가 주인 사내라고 생각했을 뿐 누구인지는 못 봤습니다요. 그러고 보니 소인도 피가 번진 장면을 보았을 뿐입니다요. 바로 그거요. 숨이 떨어진 후 여기 객들이 나오기 전에 내가 시체의 몸을 천으로 덮어놓았소. 그러니 문이 열려 있었어도 밖에서는 다만 주막 주인 사내일 것이라고 추측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목이 찔렸다느니 여자와 남자 둘이 있었다느니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소. 그리고 이 방에 들어오기 전 비명소리에 놀라 깬 옆집에 찾아가 물어보니 이곳 주막은 1년 전에 주인이 바뀌었고 호랍이 혼자 장사를 했을 뿐 여자는 살고 있지 않다고 말했소. 그러니 주막에 여자가 산다는 걸 아는 이는 두 사람의 목에 칼을 찌른 범인 한 사람뿐이요. 그리고 주막 주인이 자신을 호랍이라 말하고 혼자 산다고 속인 이유는 그 여자가 주막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 나온 바람난 여자이기 때문일 것이오. 이제 약초꾼은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앞뒤가 착착 맞아 들어가는 강태백의 추리를 들은 약초꾼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잠시 후 넋을 놓은 듯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반나리 말씀이 담았습니다. 여자는 몇 년을 내 집에 드나들었던 젓갈 장수놈과 눈이 맞아 어린 아들까지 팽개치고 도망간 소인의 마누라였습니다. 저는 절대 마누라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어린 자식을 키워내야 하니 속에 불을 품고서라도 꾸역꾸역 살아냈지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지. 몇 달 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며칠 동안 기침만 하더니 죽어버렸습니다. 하여 저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고 온몸에 힘이 빠져버려 누워만 있었지요. 그러다 아들을 따라가려고 새끼줄을 매달았는데 며칠을 굶은 제 몸에서 갑자기 불을 뿜는 듯한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죽더라도 이 연놈들을 찾아 같이 죽어야겠다고요. 몇 달을 찾다가 오늘 우연히 비를 피하려 들른 이 주막에서 젓갈 장수를 보았고 그 후의 일은 나리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여자는 잠든 채로 처리했고 주인놈은 잠에서 깨누 죽였습니다. 이제 어차피 발뺌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았는지 약초꾼은 순순히 자백을 한 후 눈물을 흘렸죠. 다음 날 길동이를 시켜 범인을 지키게 한 후 강태백은 관가에 찾아가 주막집 살인사건을 자세히 고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사또는 강태백에게 놀라움과 고마움을 표하고 포졸들을 보내 약초꾼을 잡아들였죠. 비를 피하려고 들어간 주막집에서 우연히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아낸 강태백은 다음 날 긴장이 풀리자 몹시 시장기가 올라와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아주 오래간만에 느끼는 허기였죠.
도련님, 어젯밤 일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약초꾼의 행동이 아주 이해 못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기는 하나 살인은 절대 이해되거나 용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 앞으로 약초꾼은 어찌 됩니까? 조선은 바람난 부인에 대한 살인은 정상 참작이 돼서 곤장이나 잔뜩 때리고 풀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약초꾼의 경우 간통한 남자까지 죽였으니 아마 차명이나 교형이 내려질 것이다. 근데 길동아, 서글픈 사실은 약초꾼이 두 사람을 죽인 후에 자신도 죽겠다는 심정으로 일을 계획했다고 했지만 내가 추궁했을 때 그의 행동을 보거라. 그는 생각이 바뀌었는지 삶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 죄를 부인하고 벗어나려고 했다. 아, 그렇네요. 그렇다면 말이다. 한번 생각해 볼 일은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싶을 만큼 화가 나고 원통해서 복수를 결심할 수는 있다만 복수를 마친 후에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 세상에서 다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어찌해야 되겠느냐? 후회해도 소용없으니 복수를 하고 싶어도 꾹 참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지 못할 때는 어쩌겠느냐? 그럼 잊어야지요. 어떻게 잊지?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 됩니다요. 작년에 사머리가 흥삼이놈한테 시집갔을 때 너무 괴로워서 빗길에 반나절을 뛰고 돌아다녔더니 행랑어른이 쓸데없이 뛰어다니지 말고 풀이나 잔뜩 베어오라고 해서 몇 날 며칠을 풀을 베고 밭을 갈고 몸을 열심히 놀렸더니 몸져 눕기는 했으나 사머리는 잊었습니다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잊은 것은 아니고 다른 일에 몰두하다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사머리는 생각이 나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요. 그러냐? 나는 그런 방법은 전혀 몰랐느니라. 강태백은 형이 죽은 후 한동안 속에 불을 품고 살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길동이가 한 말을 곱씹어 보는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련님, 숙부님 댁으로 가려면 오늘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아니다. 숙부님 댁으로 바로 가지 않을 작정이다. 아버님께서 1년이라는 기한을 주셨으니 오늘부터는 조선 팔도를 정신없이 바쁘게 걸어보자꾸나. 소인은 대감마님께 도련님을 잘 감시하라는, 아니, 잘 보필하라는 명만 받았으니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궐 같은 집에서만 살았고 조정에 나아가서는 하나밖에 없는 형님을 잃은 탓에 정작 백성들의 민낯을 보지 못했던 강태백은 오늘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팔도를 돌아다니며 형님이 죽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또 아버님이 명하신 것처럼 당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충을 다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들이 거쳐가는 고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여정을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련님을 잘 지켜주고 보살피라는 강대감님의 명을 받고 떠나온 것이 소인한테는 정말 보람찬 일입니다요. 그러냐? 예, 왜냐하면 길을 나서고 보니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도련님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또 도련님은 신분을 숨기시니 그 자체로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도련님을 곁에서 지켜드릴 수 있어서 보람차다는 말이지요. 그래, 뭐 든든하구나.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길동이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소인은 더 이상 못 걷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아침에 먹은 것이 잘못되었는지 아까부터 뱃속이 난리통입니다. 여기 잠깐 기다려주시면 소인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얼른 쏟고 오겠습니다요. 그래, 알았다. 마침 다리도 아프니 쉬고 있을 동안 다녀오거라. 네, 다녀오겠습니다요. 길동이는 허겁지겁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시원하냐? 예, 배꼽까지 딸려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요. 이제 다 비웠으니 어서 길을 떠나시지요. 둘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련님, 왜 그러느냐? 이번에는 위로 올라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냐? 같은 것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걸었는데 왜 너만 아픈지 모르겠구나. 아무튼 어서 다녀오거라. 그 후로도 길동이는 여러 번 더 길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힘이 빠져 더는 못 걷겠다고 하며 주저앉아 버렸죠. 아무래도 네가 탈이 단단히 난 모양이니 마을이 나오면 바로 의원을 찾아가 보자꾸나. 이렇게 하여 도련님을 지켜드리겠다고 장담한 길동이는 도련님 등에 업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고을로 넘어가는 고개가 깊어 그로부터 한참을 더 걸으니 어느 마을 초입이 나왔습니다. 마침 사람이 보여 강태백이 물었죠. 여보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초행길이라 길을 잘 몰라서 그러니 의원 댁을 좀 알려주시오. 예, 이 마을에는 명의로 소문난 유이수라는 의원님이 계셨는데 안타깝게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그분의 아들이 이어받아 의원으로 있기는 한데 소인 같으면 거기는 안 가겠습니다. 아니, 의원이 있는데 왜 안 간다는 것이오?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정 가시겠다면 이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느티나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너머가 바로 유의원 댁입니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고맙소. 도련님, 도대체 왜 저리 말하는 걸까요? 그러게 말이다. 아마 의술이 낮은 의원인가 본데 아무리 낮은 의술이어도 토사광난 하나를 못 잡겠느냐? 어서 가보자.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를 업어본 일이 없는 강태백이었지만 목적지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보시오. 여기가 유의원 댁이오. 맞기는 맞는데 의원님께서 환자를 보실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일단 들어가 보십시오. 사내는 의원에서 부리는 일꾼이거나 약초꾼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둘이 마당으로 들어서려는데 아니, 도대체 약초 창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게냐? 큰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젊은 남자가 나이든 이에게 호통을 치고 또 그 모습을 젊은 여자가 놀란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죠. 지난달에 귀한 약초가 비었을 때 주의만 주고 눈 감아줬더니 너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 아버님이 아니 계시다고 너도 나를 우습게 보느냐 말이다. 아닙니다. 우습게 보다니요. 소인이 어찌 의원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답니까? 이것들이 모조리 나를 우습게 보나 본데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너를 반드시 요절낼 테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말을 마친 젊은 사내는 찬바람을 일으키며 진료실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사람이 유의원인가 본데 이런 일이 자주 있어? 유이수 의원님이 계실 때는 큰 소리가 날 일이 없었는데 돌아가신 이후로 유 의원님이 워낙 혼을 내시니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요. 우선 들어가 보자꾸나. 도련님, 제가 저 의원님을 꼭 만나야 할까요? 도련님도 아시다시피 소인이 다 좋은데 겁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잔말 말고 어서 가보자. 둘은 마당을 가로질러 병자들이 대기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이라고 소문난 것 치고는 병자 수가 적어서 머지않아 길동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유의원의 얼굴은 신경질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강태백의 차림새를 보고는 얼굴을 조금 풀었습니다.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한 일을 담당했지만 대부분 중인의 신분이었기에 양반에게는 예를 갖출 수밖에 없었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아픈 쪽은 내가 아니라 여기 누워있는 길동이요. 몇 시간 전부터 계속 위아래로 쏟고 있으니
잘 살펴봐 주시오. 길동이는 힘이 빠져 다 죽어가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유 의원은 아주 가벼운 병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키는 불쑥 컸으나 몸은 몹시 말라 있어 한층 더 신경이 예민해 보였죠. 오늘 무엇을 먹었습니까? 아침에 주막집을 나서기 전에 국밥 한 그릇을 먹었소. 나리도 같은 것을 드셨습니까? 그렇소. 같은 것을 먹었는데 나는 멀쩡하오. 유 의원은 간단히 진맥을 한 후에 별것 아니라는 듯이 급체가 심해져서 토사광난이 난 것뿐이니 침을 꽂고 약을 2번 먹으면 구토와 설사가 잦아들 것입니다. 고맙소. 먼 길을 떠나야 하니 꼭 고쳐주시오. 말을 마친 유 의원은 침을 꼼꼼히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길동이에게 배꼽 주위에 있는 천추라는 혈자리를 포함하여 여러 군데에 침을 찔렀죠. 유 의원이 자리를 뜬 후 한참 만에 조금 전 마당에서 창고를 훔쳐보던 의원집 여종이 들어와 침을 뽑고 약사발을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강태백이 물었죠. 길동아, 어떠냐? 좀 나아지고 있느냐? 도련님, 침을 맞은 후에는 더 이상 직간을 안 드나들었으니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약을 마신 후에는 어째 정신이 아득해지고 눈이 자꾸만 감기려고 합니다요. 그러냐? 우선 좀 지켜보자꾸나. 그런데 겨우 한숨을 돌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의원의 수가 턱없이 모자라 의원마다 병자들로 넘쳐나는 실정인데 이곳은 병자들이 별로 없었죠. 그중에 다리가 성치 않아 보이는 노인과 멀지 않은 곳에 앉은 사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여 궁금증이 생긴 강태백이 다리가 성치 않아 보이는 사내에게 물었죠. 이보시오. 노인은 어디가 아파서 왔소? 소인은 나이가 많아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내일 하는 판에 저자에 나갔다가 발정난소의 뿔에 찍히고 걷어차여서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참 안 되었소. 그런데 여기 의원에는 왜 병자가 많지 않은 것이오? 소인은 소에 바친 뒤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 참 낭패로군. 빠른 시일 내로 생각이 돌아오기를 바라겠소.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근처에 있던 사내가 몸이 성치 않은 와중에도 몹시 궁금해하는 얼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으리, 종이 나리를 모시고 와야 맞거늘 어찌 양반 나리께서 종을 업고 오셨습니까? 길동이와 나는 둘이서 같이 먼 길을 동행하고 있어. 그 중에 한 사람이 탈이 났으니 한 사람이 업고 온 것이지. 몹시 궁금해하는 얼굴인데 별다른 이유가 없어서 미안하오. 뭐 이해가 가는 답변은 아니지만 아무튼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요. 나도 하나 물어보겠소. 이곳이 유명한 의원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병자가 적은 거요? 아들인 유 의원은 의술이 부족하오? 그건 아닙니다. 유이수 나리가 살아계실 때도 병자의 대부분을 아들이 볼 정도로 의술이 출중하고 마음도 한없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완전 딴 사람이 되었습죠. 어떻게 딴 사람이 되었소? 눈에 보이는 족족 화를 내고 의원댁 종들한테는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환자도 잘 돌보지 않고 정신이 딴 데 가 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변한 것이오? 그건 바로 한 여인 때문입니다. 자세히 좀 말해보시오. 유이수 의원이 워낙에 명의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중인 중에서도 돈이 많은 집안이나 심지어 양반 집안에서도 유 의원 댁과의 혼사를 원했답니다. 헌데 어느 날 유 의원이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어떤 처녀를 보고는 마음에 품게 되었지요. 여자의 집이 아주 가난하여 밥도 굶는 처지였지만 유 의원이 간곡히 아버님께 부탁드려 겨우 두 집안의 혼사가 성사되었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 유이수나리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3년상을 치러야 하니 혼인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나 보군. 아닙니다. 양반님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3년상을 하시지만 중인이나 상민들은 1년상을 치르는 게 흔하지요. 특히 의원들은 아픈 사람들을 죽게 둘 수가 없으니 1년상 중에도 상복을 입고 병자들을 볼 수밖에 없지요. 아니, 그러면 뭐가 문제야? 좀 빨리빨리 좀 전개시켜. 늙은이의 시간은 젊은이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조금 전까지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영감이 답답한 듯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좀 서두르게나. 그러지요. 그래서 1년상을 치르기로 하고 혼례식을 1년 미뤘지요. 그런데 그 처녀가 워낙에 미모가 출중한지라 그 틈을 타고 동네에서 교활하기로 소문난 김진사댁 아들이 처녀 아비한테 밭대기를 좀 떼어준 모양인데 본처가 있어서 정실로는 못 드리고 첩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유 의원은 중인이고 김진사는 양반인데다가 무엇보다 강제로 데려간 게 아니라 그 처녀가 스스로 김진사 댁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니 유 의원은 속이 쓰려도 어쩌지도 못하고 저렇게 성질만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리 된 일이로군. 사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는 병자들이 아픈 줄도 모르다가 이야기가 끝이 나자 다들 자리로 돌아가 다시 앓거나 눕거나 하였습니다. 길동아, 침을 맞고 약도 마셨는데 차도가 좀 있느냐? 예, 도련님, 지금은 다 나았는지 더 이상 배는 안 아프고 그 대신 배가 몹시 고픕니다. 그래, 다행이다. 유 의원이 명의가 맞나 보구나. 둘은 의원의 값을 지불한 후 해가 지기 전에 마을 주막으로 갔습니다. 의원에서 이야기를 들려준 사내에게 물어 찾아온 주막에는 뾰족하게 생긴 주모가 주인으로 있었습니다. 나으리, 오늘 낮에 양반 나리들이 닭을 잡아달라 하여 팔고 남은 것이 있는데 하필 오늘 밤은 객들이 없어서 쇳내가 싸게 드릴 것이니 삶은 닭을 드시지요. 좋소. 2그릇 드려주시오. 둘은 안내받은 방으로 들어갔고 주모가 저녁을 차리는 동안 해가 졌습니다. 도련님, 이게 웬 횡재입니까? 그래, 허겁지겁 먹다가 탈나지 말고 천천히 먹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의원을 드나드느라 정신없는 하루였고 길동이는 길동이대로 위아래로 다 쏟아냈는지라 푹 삶은 닭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련님, 삶은 닭이 아주 맛이 좋습니다. 나도 맛있다만 아까 나가보니 주막집에 어린 자식들이 있던데 달게 건더기는 주지 않고 보리밥에 닭국물을 조금 부어주더구나. 주모가 남은 닭을 식구들에게 먹이지 않고 왜 우리한테 팔았는지 모르겠다. 에이, 도련님은 그것도 모르십니까? 소희는 마음 좋으신 대감님 댁에서 나고 자라 비록 종이지만 배고프지 않게 살았습니다. 헌데 다른 집들 종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소인하고는 처지가 많이 다릅니다. 닭고기 국물은커녕 보리 한 주먹으로 풀죽도 못 쑤어서 굶어 죽는 이가 허다합니다요. 무심한 길동이의 대답에 강태백은 젓가락을 놓고 더 이상 밥을 먹지 못했고 남은 음식은 길동이가 먹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았습니다. 강태백과 길동이는 다시 남쪽으로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이 조용한 마을에 살인사건이라니? 겨울에 마을 제사를 잘못 지냈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놀라 둘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주모, 지금 살인사건이라고 했어? 예, 나리. 얼마 전에 김진사 댁 아들이 아랫마을 처녀를 첩으로 들였는데 글쎄 어젯밤에 그 두 남녀가 한꺼번에 죽었답니다요. 아니, 2사람 다 죽었단 말이요? 헌데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 마을 우물에 갔다가 김진사 댁 종들이 나와서 떠드는 소리를 쇳내가 직접 들었습니다요. 범인이 잡혔어? 예, 포졸들이
유 의원을 잡아갔다고 합니다요. 첩으로 들어간 여자를 못 잊고 괴로워한다는 걸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니까요. 허나 다른 이가 범인일 수도 있지 않소. 그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면 백정같이 험악한 종놈 중에 하나가 잡혀갔겠지만 글쎄 독약을 마시고 죽었답니다. 그러니 유 의원이 확실하지요. 아이고 아침부터 아주 재수없는 소리를 들었으니 쇳내는 소금물에 귀나 씻어야겠습니다요. 길동아, 어서 동원으로 가보자. 하고 말한 강태백은 다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아니다. 나는 먼저 의원으로 가볼 테니 너는 곧장 저작거리로 가서 삿갓을 구해 의원으로 오거라. 예, 도련님. 소인이 달리기 하나는 잘하니 얼른 뛰어가겠습니다요. 강태백은 길동이에게 돈을 줘서 보낸 후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의원으로 들어섰는데 어제 유 의원한테 혼이 나던 약초창고지기가 먼저 보였습니다. 이보시오. 유 의원이 잡혀갔다던데 맞소?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그리 되셨으니 이제 의원 댁에서 먹고 사는 우리네들은 어찌 될지 앞이 막막합니다요. 헌데 이곳에서 병자를 보던 유 의원이 어떻게 범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는 게 있으면 빠짐없이 내게 말해주게나. 알겠습니다요. 어제 저녁에 유 의원님은 서찰 한 통을 받으셨습니다. 서찰을 받고 한참을 고심하시더니 김진사 댁에 다녀올 테니 급한 병자가 생기면 그리로 기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원을 나섰습니다. 서찰이라. 여보게, 유 의원이 진짜 범인이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 억울하게 잡혀간 것이라면 내가 도울 수도 있으니 유 의원 방으로 앞장서 주게. 강태백이 이렇게 힘주어 말하자 창고지기는 유 의원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살펴보니 편지가 나왔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선사소익과 먼저 사과하네. 구사차망지 옛일은 잠시 잊어버리고 금일 술시아가 일배 오늘 술시에 내 집에서 술 한잔 나누세나. 김생남. 김생원의 죽은 아들 이름이 김생남인가 보군. 서찰 내용으로 보면 김생남이 여자를 가로챈 걸 사과하려고 유 의원을 불러들였고 유 의원은 그걸 기회로 삼아 독약을 챙겨가서 여자와 남자를 죽였다는 것이로군. 강태백은 서찰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유 의원의 방을 나온 강태백은 길동이에게 의원 집에 남아 몇 가지를 더 알아보라고 지시했죠. 이제 김진사의 집으로 가서 몇 가지 의문을 풀어야 했는데 그러나 아들이 죽어 비통에 잠긴 김진사가 처음 보는 객에게 문을 열어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길동이에게서 받은 삿갓을 쓰고 하는 수 없이 변칙을 썼죠. 이리 오너라. 걔 누구 없느냐? 누구십니까요? 나는 화엄산에서 돌을 닦고 있는 사람이다. 근처를 지나가려는데 이 집에서 젊은 남녀가 크게 소리를 질러대서 지나칠 수 없어 왔으니 주인께 그대로 전하라. 예?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들어간 문지기는 잠시 후 놀랍게도 문을 열어주었고 김진사의 방으로 강태백을 안내했습니다. 김진사가 침통해하는 얼굴로 물었죠. 댁이 화엄산 도사라는 자요? 이 몸은 화엄산 청명도사님 밑에서 수년째 수양 중이긴 하나 아직은 돌을 반만 깨친 상태요. 하여 세상 떠난 이들의 소리를 듣기는 하나 그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니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해주면 지금 저작거리에 계신 스승님께 여쭙고 그 뜻을 알려주겠소. 김진사는 정신이 반쯤 빠져있기는 했어도 긴가민가하며 눈을 껌뻑거렸습니다. 하여 강태백은 빠르게 틈을 메웠죠. 사람이 죽으면 좋든 싫든 저승으로 고이 나가는 게 죽은이의 법도인데 떠나지 않고 대문 밖까지 들리게 소리를 지르는 건 장차 이 집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징조요. 한이 맺혔다면 풀어야 떠날 것이니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하시오.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딱해서 들어온 것일 뿐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닌데 어쩌겠어? 고맙소. 내 뭐든지 대답하리다. 이 집의 아들과 어떤 여자가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시오? 유의원이라는 놈이 내 아들이 눈독 들인 여자를 자기가 먼저 혼사를 청했다는 이유로 투기의 눈이 멀어 내 아들을 죽였어. 허나 여자를 잘못 들이면 배가 망신하는 법이니 이 모든 게 다 그 첩이 재수가 없기 때문이요. 유 의원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있어? 그거야 세상 천지에 이런 짓을 저지를 사람은 유 의원 놈 밖에는 없고 의원에 있어야 할 놈이 난데없이 현장에 있었으니 뭐 더 말할 필요가 있어. 두 사람이 죽은 장소가 어디요? 첩을 들이고 새로 차린 신방에서 발견됐어. 혹시 아들의 본처는 투기가 심하오? 아니요. 며느리는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어봐서 그런지 반부처라오. 김진사는 말을 뱉고 나서 아차 싶었는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아니, 사내로 태어나서 여인을 좋아하는 것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니요. 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지나가던 중이 내 집으로 들어와 이 아이는 양기가 유달리 강하니 생남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오래 산다고 했는데 이런 저죽일 놈 내일 당장 그 중을 잡아들여 가죽을 벗겨야겠어. 아니요. 만약 이름을 그리 짓지 않았다면 15이 되기 전에 죽었을 것이니 중에 가죽은 그냥 붙어있게 두시오. 그건 그렇고 신방에 시중을 드는 이가 따로 있었어? 막금이라는 아이가 시중을 들었소. 막금이가 이 집 아드님이나 첩과 별다른 일은 없었어? 그게 아주 예전 일이기는 한데 생남이가 막금이를 방으로 불러들인 일이 있었소. 아드님이 이름값을 단단히도 하고 살았소. 이런 걸 물어서 안 됐지만 발견되었을 때 모습을 말해주시오. 입에 거품을 물었고 배가 불룩했어. 김진사는 화를 내기도 하고 중간중간 고통스러워했지만 묻는 말에 하나하나 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말해주시오. 내 아들이 뭐라고 소리친 거요? 이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요? 잠시 기다려보시오. 말했듯이 이 몸은 아직 돌을 반밖에 깨치지 못했으니 스승님께 고한 후 빠르면 오늘 내로 다시 들르겠소. 강태백은 김진사에게 이렇게 둘러대고 집안 사람들과 방들을 더 조사한 후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 길동이를 만나 의원에서 더 조사한 내용을 보고받고 관하로 갔는데 관하를 지키는 군졸에게 맡겼습니다. 하여 이 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고 싶으니 사또께 고하라고 하여 어렵게 동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니신데 본관을 도울 수 있다는 거요? 지나가는 나그네오만 어제 유 의원 댁에 갔었던 사람입니다. 뭐야? 이런 무엄하고 무도한 작자를 봤나? 사또는 얼굴에 노기를 잔뜩 띠고 소리쳤습니다. 허허, 하도 당당하게 들어온다기에 혹시라도 높으신 분의 자제인가 싶었는데 뭐 지나가는 나그네? 여봐라, 이 나그네를 질질 끌어내거라. 저의 부친께서는 대사원을 지내신 강연 대감이십니다. 하고 강태백이 툭 던지듯 말하자 어리벙벙하다가 사색이 든 사또는 곧바로 얼굴을 부드럽게 녹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진작 말을 하지 그랬소. 다음번에 누가 묻거든 부친의 함자를 서두에 말하시오. 하하하. 그래,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시오. 그러지요. 사또께서 어찌하여 유 의원을 잡아들이셨소? 거야 뭐 범인이니까 잡아들였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소? 유 의원이 자백이라도 했소? 내가 과거에 유희수 의원과 친분도 있고 해서 아들인 유 의원을 점잖게 문초했더니 영통하지 않았지. 그러니 내일부터는 곤장을 치고 다시 문초하면 그깟 자백이야 몇 시간이면 받을 수 있어. 이보시오 사또. 왜 그러시오?
만약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매를 쳐서 무리하게 처벌하면 사또께서 어떤 처분을 받는지 알고 계시오? 사또는 눈을 껌뻑거렸습니다. 그 벌은 최소 파직과 유배이고 잘못 엮이면 사형도 받을 수 있지요. 헉, 그렇게나? 본관이 뭘 어떻게 하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겠소? 지금 바로 형리와 포졸들을 데리고 김진사의 집으로 가시지요. 알았소. 이방은 듣거라. 지금 당장 형리와 포졸들을 대기시켜라. 잠시 후 강태백은 사또의 허락을 받고 옥사에 갇힌 유의원을 만나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후 지체 없이 사또 일행과 함께 김진사의 집으로 갔고 김진사와 며느리 그리고 막금이를 불러냈습니다. 관가에서 우르르 몰려들어오니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죠. 그 중에 김진사는 몇 시간 전 도사의 제자라고 왔던 강태백을 보고 어리벙벙하였습니다. 강태백은 막금이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막금아, 네가 신방 시중을 들었다지? 예, 쇳내가 신방이를 보았습니다요. 너 글을 읽거나 쓸 줄 아느냐? 모르옵니다. 그래, 허면 어젯밤에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었느냐? 아닙니다. 손님이 오시면 서방님께서 손님용 술상을 준비하라고 하셨을 텐데 그런 지시는 듣지 못했습니다요. 막금아, 너 이댁 서방님이 너를 방으로 부른 적이 있다던데 맞느냐? 예, 맞사옵니다. 서방님을 사모했느냐? 아닙니다요. 쇳내는 그저 이 집 종일 뿐이옵니다. 종이어도 첩이 될 수는 있지. 이번에 들어온 첩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가 네 것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옵니다. 쇳내는 그런 불손한 뜻을 품은 적이 없사옵니다. 그래, 그럼 이댁 서방님이 첩을 드렸을 때 안방마님의 투기는 없었느냐? 예, 안방마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서방님의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애쓰셨습니다요. 어제도 서방님과 작은마님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안방마님께서 직접 술상을 가져다 주셨는걸요. 막금이의 말을 들은 강태백은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부인, 첩이 들어있는 신방에 술상을 가져다 준 것이 맞소? 며느리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한나라의 기둥이 임금님이시고 임금님의 마음을 늘 보살피는 것이 중전마마이시듯 소첩 또한 그리 생각했사옵니다. 서방님께서 큰일을 하시려면 마음이 흡족해야 하니 소첩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사옵니다. 며느리의 답을 듣고 다시 막금이에게 물었죠. 그 술상에 술잔은 몇 개가 있었지? 평소에는 서방님 술잔 하나만 드리는데 어제는 술잔이 2개가 있었습니다요. 그리 된 거로군. 몇 달 전부터 유 의원 집에서 약초가 조금씩 사라졌는데 조사해보니 도둑 맞은 건 아니고 누군가 돈을 받고 조금씩 빼돌린 모양이요. 그 중에 백초라는 약초가 있는데 그것은 소량을 해독제로 쓸 때는 사람을 살리지만 많은 양을 끓이면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요. 백초를 먹으면 입에 거품이 생기고 배가 불룩해지는데 어제 살해당한 2사람의 증상이 똑같았소. 그럼 이제 그 약초를 빼돌려 판 자와 약초를 산 자를 찾으면 이 사건의 범인은 명백해지는데 조금 전 내 일행인 길동이가 빼돌린 자를 잡았소. 이보시오, 반도사 양반. 그 말인즉슨 백초를 쓰니가 유의원이 아니란 말이오. 그렇소. 유 의원은 비싼 약초가 조금씩 없어진다는 걸 지난달에야 알고 엄한 창고지기만 잡들이하고 있었소. 백초를 빼돌린 자는 의원댁 여종이었고 백초를 구해달라고 한 사람은, 다시 말해 이번 살인사건의 범인은 바로 이 집 며느리요. 강태백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백초 달인 것을 술병에 넣고 잔을 2개 줘서 2사람을 다 죽인 것이지. 그리고 김생남이 쓴 것처럼 꾸며서 서찰을 보내 유 의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이오. 부인의 머리는 너그러운 중전마마였는지 몰라도 부인의 가슴은 투기로 가득 차서 지아비와 첩을 죽인 악귀였소. 자,
부인은 이제 빠져나갈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강태백과 길동이가 온종일 바쁘게 움직였기에 범인을 좁히는 마지막 지점에서는 여유로움이 있었죠. 이 말을 들은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네가 어찌 그런 짓을 한단 말이냐? 얌전하고 착한 너를 내가 얼마나 아꼈는데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을, 네가 어떻게 사람을 죽인단 말이냐? 며느리는 그 순종적이던 얼굴이 일순간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맥이 빠진 얼굴로 입을 열었죠.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소. 나는 나와 혼례식을 올린 후 매일 밤 다른 여인을 품은 더러운 짐승을 죽인 것뿐이오. 보는 이가 있는 낮에는 웃는 얼굴로, 보는 이가 없는 밤에는 피눈물로 이불을 적시며 지냈소. 어차피 독수공방할 거라면 서방 없이 과부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 나도 같이 죽게 되었으니 죽으면 서방님을 다시 만나려나? 하고는 다시 차분한 얼굴로 고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 사또는 며느리를 잡아가두고 의원집 여종도 불러 조사한 후 장계를 자세하게 꾸며 포도청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진범이 붙잡힌 후 무죄방면된 유 의원은 강태백과 길동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분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자신을 반성하고 다시 병자들을 돌보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하여 유 의원 댁은 다시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대감님께서 툭하면 도련님을 논팽이라고 부르셔서 속상했는데 이번에 도련님이 진범을 붙잡고 죄 없는 유 의원을 풀어준 걸 아시면 분명 도련님을 달리 생각하실 것입니다. 의원댁 창고에서 약초 빼돌린 여종을 잡아냈으니 길동이 네 공이 크다. 하하, 그렇다면 도련님, 이제부터 소인이 도련님의 신복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자꾸나. 도련님, 그런데 두 사람을 죽인 며느리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조선은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여자는 투기만 해도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데 투기로 인해 지아비와 첩을 죽였으니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받을 것이다. 남편을 죽인 것은 저격살부라고 하여 부인을 역적으로 간주하는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이고 투기로 첩을 죽인 것은 투사루로 이것 또한 심각한 죄이니 아무리 가볍게 받아도 목을 매다는 교형을 받을 것이고 최대로는 목을 자른 뒤에 죽은 몸을 말이나 소에다 잡아매고 사방으로 찢어지게 하는 능지처참을 받을 것이다.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요. 도련님, 사람을 죽인 건 정말 나쁘지만 사람인 이상 자기 서방이 다른 여자를 품은 걸 보면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100년애로 하기로 하고 혼인했으니 사내와 아녀자 둘 다 정조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길동이 네 말이 옳다. 강태백과 길동이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사람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나리 소인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자네는 유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자가 아닌가? 예, 맞습니다요. 그런데 이 밤에 여긴 어인일인가? 나리께서 김진사댁 살인사건을 해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나리, 이번에는 소인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들어오게. 내일 아침 일찍 이 마을을 떠나려던 강태백은 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사내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로 떠날지 이 마을에 더 머물지 궁금한데요. 강태백과 길동이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 옛날 조선시대를 엿보고 상상해보는 흥미로운 시간이 되시길 염원하며 별별극장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산과들의 푸른 생명들이 움트는 봄날 조선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주막에서 저녁밥을 다 먹은 강태백과 길동이는 내일 아침 다음 마을로 떠나야 하니 이제 잠잘 채비를 할 참이었죠. 그때 갑자기 밖에서 사람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날이 소인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유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자가 아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여긴 어인일이요? 나리께서 김진사댁 살인사건을 해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나리, 이번에는 소인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오. 안 그래도 의원에서 처음 보았을 때 머리에 피가 묻고 다리도 불편해 보여서 궁금했는데 이 밤에 나를 찾아온 것과 관련이 있어? 예, 맞습니다요. 나리가 이토록 용하신 줄 알았으면 괜히 배꺼지게 남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소인의 사연부터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용한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얘기해 보시오. 나리, 소인은 이 마을서 나고 자란 박달봉이라고 합니다. 소인은 김진사님의 땅을 수년째 부쳐먹는 소장농인데 가을에 씨를 뿌린 보리밭에 봄이 되었으니 거름을 주는 시기이지요. 하여 며칠 전 밭에 나가 하루 종일 웃거름을 주고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놈이 다짜고짜 달려들어 정신없이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소인이 체구는 작아도 주먹이 아주 옹골져서 여태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자세를 잡기 전에 때리니 멍청하게 당한 것이지요. 그런 일이 있었군. 그래, 때린 이는 누구였어? 그놈은 소인이 고쟁이 적부터 같이 붙어 다니며 놀던 병세란 놈입니다. 이놈이 와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이놈아, 한밤중에 마을 사당에서 내 색시를 뭐하러 만났느냐? 뭐?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이 더러운 잡놈아, 너 거기서 내 색시랑 뭐 했어? 내가 네 각시하고? 아니 말하지마. 그렇게 소인을 사정없이 패더니 자기분에 못 이겨 뛰쳐나갔습니다. 하도 맞아서 정신이 없었지만 일단 머리가 깨져서 반푼수가 될까봐 의원을 찾아갔던 것이지요. 자신의 처와 자네가 음행을 했다고 생각하나 보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요? 하이고 아닙니다. 소인이 일찍이 상처해서 호라비로 살고는 있지만 멀쩡한 남의 처를 넘보는 놈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 왜 의심을 받은 거요? 소인도 그게 억울해서 의원을 다녀온 후 병세 고놈 집을 쳐들어갔지요. 이놈아, 한창 일해야 할 사람을 이렇게 두들겨 패놓고 내 놈은 두 다리 쭉 뻗고 살고 있느냐? 하고 소리쳤는데 밖에 누구시오? 병세놈은 보이지 않고 병든 모친이 하시는 말씀이 애미가 내 손주들까지 데리고 집을 나간 뒤에 지 각시를 잡겠다고 내 아들도 덩달아 나갔으니 이놈아, 니놈 때문에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다. 내가 죽거든 너부터 잡으러 갈 테니 미리 짐이나 싸두거라 이놈. 하고 병세 모친도 소인을 원망했지요. 두 사람 다 집을 떠난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이 소인을 의심하여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나리를 찾아온 것이니 나리께서 소인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딱하게 되었군. 헌데 자네가 병세에 처와 사통했다고 처음 말한 자는 누구지? 사당 바로 옆에 사는 김과부가 그런 상스러운 소문을 퍼뜨렸다는데 입이 워낙 싸서 상종 못할 안악이지요. 말을 마친 달봉이라는 사내는 슬쩍 눈치를 보더니 귀하신 나리께 어찌 맨 입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일이 잘 끝나면 소인이 키우는 닭을 몇 마리 드리겠습니다요. 닭 몇 마리라는 말에 강태백이 눈을 껌뻑거리자 사내는 다급하게 덧붙였죠. 소인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소 한 마리와 맞먹지요. 알았소.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안악이 누구와 정을 통했는지 나도 몹시 궁금하여 조사를 해보겠지만 닭은 그냥 집에 놓고 더 키우는 게 좋겠어. 다음 날 아침 강태백과 길동이는 추문을 퍼뜨렸다는 안악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보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목이 말라 그러니 물 한 잔을 청해도 되겠어?
강태백을 위아래로 훑어본 안악은 공손하게 답했죠. 예, 나리 방금 물을 길어왔으니 천천히 드셔요. 고맙소. 강태백을 쳐다보는 안악의 눈은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보시오. 듣자니 이 마을이 통간 사건으로 떠들썩하던데 어떤 중요한 장면을 보니가 댁이 맞소? 예, 맞습니다. 쇳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그러지요. 보릿고개에 과부 신세이다 보니 저녁밥이라곤 풀쭉 세 숟가락을 겨우 넘겼는데 그것도 목구멍으로 넘겼다고 뒷간이 마려 마당으로 나왔습죠. 그런데 그때 근처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글쎄 병세처가 동제 지내는 사당 쪽에서 후다닥 뛰쳐나오지 뭡니까? 아니 왜 저기서 나오는 거지? 하고 생각하던 차에 어떤 남정네가 사당에서 병세처를 뒤따라 나오는 걸 쇳내가 딱 본 것이지요. 남정네의 얼굴을 정확히 봤어? 어둡긴 했지만 그놈은 달봉이가 확실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았으며 눈이 튀어나올 듯이 부리부리한 게 달봉이가 밭일을 하고 오는 모습과 아주 똑같았습니다요. 게다가 병세처가 얼굴이 반반해서 눈독 들이는 남정네들이 많았는데 어릴 적부터 동무라고 달봉이가 매일 병세집에 드나들었으니 두 남녀가 정을 통한 게 확실하지요. 쇳내 같은 과부는 남아도라도 쳐다보지도 않고 왜 하필 임자 있는 여자한테 그러는지. 그렇군. 헌데 병세처도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어? 아닙니다요. 아랫동네도 아니고 윗동네도 아니라 어디서 온 줄은 몰라도. 아무튼 이 동네 사람은 아니지요. 물 시원하게 잘 마셨어. 예, 나리 잘 살펴가십시오. 강태백과 길동이는 김과부의 말을 들어본 후 이번에는 물을 뜨러오는 안악네들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 마을 우물로 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새벽에 물을 길어 갔는지라 안악네는 없고 대신에 험상궂게 생긴 사내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이봐, 최대감님이 노발대발 하시는데 어쩔 거야? 잡으면 되지, 잡으면 되지. 이놈아, 다 잡아놓고 지난번처럼 풀어주면 이제 니놈하고는 진짜 끝이다. 잡을 때는 열심히 잡는데 잡고 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불쌍해지는 걸 어쩌란 말이냐? 이런, 너는 아무리 봐도 이 일이 적성에 안 맞으니 다른 일을 찾아봐라. 다른 일도 맞는 게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그건 그렇고 장돌뱅이가 그 사람을 우리한테 넘겨주기로 한 건 확실하지? 돈에 눈이 벌건 놈이니 넘겨줄 것이다. 이렇듯 성격 차이가 심한 두 사내의 대화를 들은 강태백은 이번에는 웬일인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강태백이 잔뜩 생각에 잠긴 채 돌아와 보니 주막에는 새로운 객이 와 있었죠. 주모 방 하나만 내주시오. 그래? 얼마나 묵을 작정이시오? 글쎄, 닷새는 있지 싶소만. 아이고 그렇게나. 어여 저기 저 방으로 들어가시오. 주막에는 새로운 객이 들어왔고 한참 후 해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저녁밥이 들어왔죠. 소를 잡아 나온 뼈를 푹 고운 국물에 시래기와 내장 그리고 소의 피를 굳혀 넣은 선지국밥이었습니다. 강태백과 길동이는 아침부터 바삐 움직였는지라 몹시 허기가 지기도 했지만 주모가 솜씨가 있는지 참 맛있게 먹었는데 집을 떠나온 후로는 어째 뜨끈한 국물이 헛헛한 마음까지 채워주는 것 같았죠. 도련님, 혹시 달봉이라는 자가 진짜 상간남이 아닐까요? 마을에 소문이 퍼지니까 남 부끄러워서 병세라는 자와 그 처를 죽인 후 시체를 땅에 묻고 증거를 싹 다 없앤 후에 도련님을 이용해서 죄를 벗으려는 것 아닐까요?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헌데 길동아. 예, 도련님. 네가 그리 말하니 좀 달라 보이는구나. 도련님, 이제 소인은 보통 종놈이 아니고 도련님의 신복이고 오른팔이 아닙니까? 그렇구나.
자, 저녁밥을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 마을 사당인 동제당으로 가보자. 아니, 거기는 제사를 지내는 곳 아닙니까? 제사를 지낸다는 건 귀신이 나온다는 건데요? 신복이자 오른팔은 어디 갔느냐? 잔말 말고 어서 따라 나서거라. 두 사람은 어둑어둑한 흙길을 걸어 동제당으로 향했는데 제를 지내는 곳이라 그런지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도련님, 귀신은 낮에는 자고 밤에 나오니 지금이 딱 만날 시간입니다. 사건 현장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 귀신이든 사람이든 있으면 만나보자꾸나. 두 사람은 사당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사람의 흔적도 귀신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당 주위는 온통 어둠으로 뒤덮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길동이의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아니, 뭘 보았길래 그러느냐? 도련님, 저건 귀신불입니다. 이 마을 홀령들이 깨어났으니 이제 어쩝니까요? 홀령이라도 어쩌겠느냐? 여기까지 왔으니 가까이 가보는 수밖에. 소희는 못 갑니다요. 그럼 너는 여기 잠깐 있거라. 아닙니다. 갑니다. 가요. 하여 둘은 발소리를 죽인 후 불빛을 쫓아갔는데 그곳은 바로 아침에 들렀던 김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야심한 시각 혼자 있어야 할 과부의 집에 낯선 그림자, 그것도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던 것이죠. 잠시 후 두 남녀가 얘기를 나누는 듯하여 귀를 기울이려는 찰나 갑자기 두 그림자가 가까워지더니 까맣게 불이 꺼졌습니다. 도련님, 이런 걸 보시려고 이 야밤에 나오신 거였군요. 과부가 외롭다고 타령을 하던 것과는 좀 다른 장면이구나. 둘이서 멋쩍은 대화를 하고 난 다음 한참 만에 두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 여자를 붙잡아서 넘기면 큰돈을 받기로 했단 말이야. 그 돈 받으면 내가 임자 데려가서 소고기 국에 이 밥도 먹게 해줄 것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아이고, 소고기국에 이 밥을 말입니까? 여부가 있겠소. 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니 시키는 대로 뭐든 다 하겠소. 어쩌다가 남녀상열지사를 엿보게 된 두 사람은 이 수상한 대화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더니 사내가 밖으로 나왔죠. 사내가 밖으로 나오자 두 사람은 거리를 두고 뒤를 밟으려고 숨죽이고 숨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내의 그림자가 보이더니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헉, 하룻밤에 두 명의 사내라니. 일단 너는 저 사내를 뒤쫓아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만 알아오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강태백은 길동이를 보낸 후 다시 방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사내가 방에서 나와버렸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는 바로 이 사건을 의뢰한 박달봉이었습니다. 아니, 왜 여기에서 나오는 거요? 박달봉은 강태백을 보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소희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하고 묻지도 않는 말을 했죠. 그럼 왜 이 밤중에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온 것이요? 소인이 저녁 밥을 먹고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우라가 차올라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하여 그 길로 여기로 쫓아와서 왜 가만히 잘 사는 사람을 잡놈으로 만드냐고 따졌지요. 그랬더니 뭐라든가? 본 걸 봤다고 했지 자기가 뭐하러 안 본 걸 봤다고 하겠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힘이야 소인이 세도 여자가 마음먹고 달려들면 당할 재간이 없어 맥없이 나와버렸습니다. 강태백은 박달봉이 사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허나 역시 표정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 일단 알았다 하고 주막으로 돌아왔죠. 헌데 방으로 와보니 뜻밖에도 길동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길동아, 너 어찌 벌써 주막에 와 있느냐? 그 사내를 놓친 것이냐? 아닙니다. 소인이 들키지 않으려고 집신도 벗고 살금살금 쫓아갔는데
글쎄, 그 차가 이 주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여 주모에게 슬쩍 물어보니 그 자는 바로 오늘 주막에 들어온 젓갈장수랍니다요. 강태백은 길동이의 대답에 놀라 저녁께 잠시 보았던 젓갈장수라는 자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강태백의 눈에 무언가 번뜩이는가 싶더니 잠시 후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강태백은 눈을 뜨고 말했죠. 장돌뱅이는 떠돌이라 한 번 놓치면 잡기가 힘드니 해 뜰 때까지 지체할 수가 없구나. 길동아, 어서 삿갓을 가져다 주거라. 삿갓을 말입니까? 오, 도련님, 드디어 감을 잡으셨군요. 잠시 후 강태백과 길동이는 젓갈장수의 방을 두드렸습니다. 이보게, 나는 이 주막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인데 물어볼 것이 있으니 잠시 들어가도 되겠나? 들어오십시오. 순순히 들여보내줘서 다행이네. 아니면 자네하고 말도 못 해보고 관하로 갈 뻔했으니 말일세.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관하라니요? 아니, 그리고 나리는 대체 누구십니까? 젓갈장수는 관하라는 말에 깜짝 놀랐고 동시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리벙벙했습니다. 아직 내 소문을 못 들었나 보군. 나는 화엄산 청명도사님의 수제자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보지 못하는 걸 조금씩 보고 있다네. 며칠 전 김진사 댁에 죽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들어가 진범을 잡고 죽은 이들의 한을 풀어줬는데 아직 그 소식을 못 들었나? 전혀 못 들었습니다만. 그럼 바로 자네의 얼마간의 행적을 드문드문 내가 본대로 말해보겠네. 자네는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젓갈을 파는 장돌뱅이라네. 얼마 전 장을 돌다가 동글동글하고 길쭉한 추노꾼들이 최대감님 댁 여종을 쫓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도망친 여종의 인상착의가 병세에 처라는 걸 알게 되었어. 추노꾼들한테 여자를 데려오면 큰 돈을 받기로 약속받고 여자를 사당으로 불러내서 붙잡으려고 했는데 여자의 고운 얼굴을 보고 그만 마음이 바뀌어버렸지. 여기까지 들은 젓갈장수는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해서 여자를 추노꾼에게 넘기면 여자와 자식들까지 잡혀가게 될 테니 자네를 따라가서 같이 살아주면 자식들도 안 다치고 호강을 시켜주겠다고 구슬리면서 여자를 희롱하자. 여자는 자네를 뿌리치고 사당을 뛰쳐나가 그 길로 자식들을 데리고 이 마을에서 사라진 것이네. 자, 지금까지 내가 본 것이 다 맞았나? 예, 아니,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얘기해보겠네. 그런데 하필 자네와 여자가 사당에서 나오는 걸 뒷강 가던 과부 안악이 보고 말았지. 과부가 본대로 입을 놀려 관아에 잡혀가면 모든 계획이 거품이 되니 우선 그 과부를 이불 속에서 구워 삶았지. 자, 여기까지가 자네에 관한 것이고 나는 병세의 처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알고 있고 과부도 자네가 잡혀가면 앞장서서 술술 불 것이 자명하니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벌을 피하기는 힘들 걸세. 자네는 남의 아녀자를 희롱했으니 간부죄로 장 80대에서 100대의 중형을 받을 것이네. 장 30대만 맞아도 살이 찢어지고 피로 범벅되는 걸 내가 본 일이 있는데 그 이상을 맞으면 뼈가 잘못 튀어나와 죽거나 산다고 해도 지금처럼 자기 발로 걸어서 젓갈을 팔기는 힘들 것이네. 자, 그럼 이제 관아로 자네를 데려가겠으니 어서 옷을 입고 짐을 싸게. 이렇듯 한치의 틈도 없이 꼭 맞아떨어지는 강태백의 말에 젓갈장수는 퍽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돈과 여자의 눈이 멀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건 100번 1000번 인정합니다요. 허나 나리, 소인에게는 늙고 병든 어머님이 계십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죽을 때까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어머니를 잘 모시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부디 불쌍한 두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병든 홀어머니가 계시다니 돌을 닦는 자로서 그것도 못할 일이기는 하겠군. 허나 어제 보니 추노꾼들이 이 마을을 어슬렁거리던데 내가 만약 자네의 죄를 눈감아주면 죄를 지은 자네는 아무 탈 없이 잘 살아가고 죄가 없는 병세라는 사내는 처와 자식을 잃고 살게 될 텐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나? 역시 그건 안 되겠네.
어서 관하로 가세나. 나리,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인이 추노꾼을 먼 마을로 유인한 다음 사람을 잘못 봤다고 잘 꾸미겠습니다. 소인은 광대이신 조부님의 끼를 물려받아 남을 속이는 수완이 아주 좋으니 믿어주십시오. 그런가? 허면 자네 병든 모친을 생각해서 이번 한번 눈 감아주네만. 만약 이번 일이 잘못되거나 또다시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내가 다시 자네를 찾아갈 테니 명심하게. 예, 나리, 명심하겠습니다요.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자 강태백은 다시 김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보시오. 오늘은 물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재미난 일을 말하러 왔소. 듣고 나서 마을 우물에 나가 소문을 내주겠소? 못하겠다 하면 내가 해볼 생각이오. 재미난 이야기라면 쇳내가 소문을 내드리겠습니다요. 어젯밤 내가 이 마을 사당으로 산보를 나왔다가 독수공방 한다던 어느 과부의 집에 젊은 남정네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들어가는 것을 봤소. 아이고 어쩜 좋아. 날이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요? 그 다음 남정네와 부둥켜 안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과부가 아주 즐거워하더군.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재밌소. 아이고 재미가 깨를 볶습니다요. 어서 빨리 말씀을 해주셔요. 그 사내가 과부한테 하는 말이 여자를 넘기고 큰 돈을 받기로 했으니 사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과부를 데려가서 소고기국에 이 밥을 먹게 해준다고 속삭이더군.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재미나게 듣던 김과부의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얼굴색이 왜 그렇소? 다음이 궁금하지 않소? 날이 오랜 세월 동안 긴긴 밤을 독수공방하던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오.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마침 사당이 코앞이니 나리의 자손의 자손까지 배고프지 않게 아무 탈 없이 사시라고 매일 하루같이 물을 떠놓고 진심을 다해 빌어드리겠습니다요. 박달봉이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소문을 내서 두 집안이 박살이 났는데 과부 명예는 지켜달라는 것이요? 쇳내가 다 되돌려 놓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쇳내가 되돌려 놓을 것이니 불쌍한 과부의 목숨을 딱 한 번만 살려주셔요. 다들 왜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군. 남에게 해코지를 할 때는 신이 나서 하고 벌은 받고 싶지 않아서 무릎은 또 이렇게 쉽게 꿇으니 원. 피해를 입은 건 내가 아니니 과부의 말대로 되돌릴 일은 되돌리고 박달봉에게 찾아가 용서를 받는다면 나도 어젯밤 일은 눈 감아주겠소. 아이고 가뭇하고 가뭇합니다요. 쇳내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남의 일을 떠들지 않겠습니다. 아참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하필 상간남을 박달봉이라고 한 거요? 그것이 이 동네에서 나이가 많는 과부는 쇳내뿐이온데 달봉이 놈이 쇳내를 거들떠도 안 봐 괘씸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한 과부는 그 길로 바로 마을 우물로 가서 자신이 동제당에서 남녀를 봤다는 건 거짓이며 배고픈 과부가 너무 외로워서 거짓으로 떠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봉이와 병세천은 음행을 한 일이 없고 모두 김과부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소문이 퍼지자 놀랍게도 며칠 만에 병세와 병세의 처자식이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연인 즉슨 예전에 최대감댁 여종이 대감에게 맞다가 죽기 직전에 도망을 나와 절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얼마간 알아누웠던 처녀가 다시 회복해서 절의 일을 조금씩 도울 때쯤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오던 병세가 물을 얻어먹으러 절에 잠깐 들렀다가 둘이 정분이 나서 혼인을 했던 것입니다. 하여 병세는 처가 도망을 갔다면 그 절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리로 찾으러 갔다가 추노꾼한테 쫓기는 신세임을 알고 모든 오해를 풀고 잠시 온 식구가 절에 피신해 있었던 것이었죠. 헌데 젓갈장수가 떠나고 과부가 거짓으로 꾸며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소문이 나자 다시 마을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와 음행을 했다고 오해하여 중마고우를 마구 두들겨 팼던 병세는 달봉이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도련님, 이 마을에서 여러 날을 보냈더니 조금 정이 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더 머무르실 건가요? 아니다. 어제 주막을 나서려다 비를 만나 주저앉았으니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떠나야지. 도련님, 이번 사건은 죽은 이도 없고 다친 이도 없으니 정말 다행입니다요. 그렇구나.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조선은 이번 일에서 보았듯이 소문이 한번 나면 그게 진짜든 가짜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평생 받아내야 하니 어쩌면 죽거나 다친 것만큼 큰 상처를 입게 된단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칼보다 더 치명적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군요. 근데 도련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요. 왜 그러느냐? 오늘 낮에 달봉이 아재를 봤는데요. 일이 해결되기 전에도 크게 힘들어 보이지 않았지만 도련님이 일을 워낙 잘 마무리하셔서 그런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 같지 않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요. 보통은 이런 일을 겪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사람에 따라 다른가 보구나. 도련님, 근데 그 추노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오는 건 아니겠죠? 그건 젓갈장수의 재주를 믿어보는 수밖에. 이놈아, 이번에도 못 잡았으니 최대감님의 얼굴을 어찌 대할 거냐? 장돌뱅이가 사람을 잘못 본 걸 왜 내 탓을 해? 이제 우리 집 저 자식은 굶어 죽게 생겼다. 그리고 최대감님이 너무 윽박을 지르시니 자신감이 떨어져서 이 일도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너도 더 이상 못하겠단 말이지. 이봐, 그럼 우리 이제부터 다른 일을 해보는 건 어떤가? 무슨 일? 종을 잡아서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 말고 잃어버린 식구를 찾아준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거나 하면 밤에 잠도 잘 오고 적성에도 맞을 것 같은데 어떠냐? 이놈아, 목구멍이 보도청인데 그런 일을 하면 돈은 누구한테 받냐 이놈아? 돈을 못 버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놈아, 오늘부터 니놈하고는 진짜 끝이다. 이봐, 그러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방을 한번 붙여보자. 오늘은 강태백과 길동이가 여러 인물들을 만나고 조사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쓴 달봉이를 도와주었고 또 추노꾼에게 끌려가 한 집안이 풍비박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강태백과 길동이가 또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며 별별극장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